맨하튼 한인타운의 한 식당 소고기 국밥에서 쥐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식당 측이 이를 부정하며 소송전이 예고되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낙태약 미페퍼스톤 시판 여부 결정 소송의 심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소은행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노보 노드스크사는 미국에서 시판하는 인슐린 일부 가격을 75%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학부모를 위한 뉴저지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이용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자 4명 중 3명은 장기간 대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맨하튼 학교 인근에서 3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안에 떠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뉴욕시경이 학교 인근 경찰 배치 확대와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맨하튼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의 소고기 국밥에서 쥐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식당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손님을 대상으로 소송전을 예고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잡지 편집자로 일하는 유니스 씨는 인스타그램에 맨하튼 32가 한인타운 감미옥에서 소고기 국밥을 주문했는데 역겨운 것을 발견했다며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국그릇에 담겨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유니스 씨는 남편은 죽은 쥐가 국밥에 들어있었다며 먹은 것을 모두 토하고 긴급 치료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스 씨는 이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고 이 게시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약 1,400개의 좋아요와 240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역겹다, 어떻게 국밥에 쥐가 들어갈 수 있냐는 등 감미옥 위생에 의문을 드러냈는데 반면 직원이 소고기 국밥을 포장하면서 쥐를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상황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미옥 측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감미옥 최형기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금액도 최초 $100에서 이제는 25,000불로 보상해달라고 했다며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들어서 5,000불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 5,000불 플러스 병원비 내라. 그 다음 날에 25,000불 내라. 너희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만들겠다. 최 대표는 24시간 운영되는 식당 특성상 직원들이 많고 2층에 위치해 있어 야행성인 쥐가 대낮에 그것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뜨거운 국속으로 들어갔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우리 감명에서 식사했습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그게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우리다가 그걸 또 가져왔습니까? 소고기 국밥이라는 게 아침에 만들면 그럼 그게 계속 끓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직접 국자로 4번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담았거든요. 담을 때도 당연히 그건 모를 수가 없고 그게 요만한 정말 손가락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큰 게 그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서 안 보일 리가 없는데 네네. 김치도 다 차려놓고 밥도 다 말아놓고 자기네 그릇에다가 지금 옮겼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이기 때문에 낮하고 새벽에 이제 청소를 다 시키죠. 우리가 지금 거기가 2층이에요. 2층 지하 이렇게 크게 주방을 가지고 있질 않고 작고 작은 반면에 또 거기에 또 일하는 사람들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지금 한 3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15명 정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가 겁대가리가 없다 그래도 우리 보이는 데서 거기서 왔다 갔다 그리고 무슨 거기 가서 그냥 수영하고 있고 지금 자살하고 있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죠. 최 대표는 더욱이 이 해당 고객은 지난 2016년에도 맨하튼의 한 한인 중화 요리점을 상대로 배달 주문한 음식에 파리가 들어갔다는 불만 글을 식당 리뷰 사이트에 쓴 것이 확인됐다며
어떤 이익을 바라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맨해튼 코리아타운 이미지 전체와 뉴저지 한인타운까지에도 해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코리아타운 지금 이때까지 올라가던 기세, 지금 우리로 인해서 코리안 푸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정확히 38년을 지금 내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고 33년을 감력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럼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뭐 쥐똥이라든가 바퀴벌레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피해서 전화를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입장은 하나도 지금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 없고, 전부 다 열을 올려가지고 카더라 지금 누구 하나 사람 죽이려고 지금 이러는 것처럼, 누구 하나 망하려고 이러는 것처럼. 최 대표는 사건이 온라인상에 퍼졌을 때 감미옥 측의 사실 여부나 입장 표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포함한 상대 측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감미옥은 혹시나 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 및 고문 변호사와 대화를 마친 상태이며 그들과 진실 공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유니스 씨는 본사와의 이메일 연락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송 제기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번 사건으로 받은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휩싸여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애정하던 식당에서 이런 일을 겪어 유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한식을 사랑한다며 한국 문화와 아시안 커뮤니티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주 보건부를 향해서는 요식업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인스펙션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낙태야 미 페퍼스톤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낙태 반대 단체 히포크라테스 의사연합이 식품의약국에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한 이 단체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적으로 이 약품의 시판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를 거쳤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동안 낙태를 위해 복용할 수 있는 약으로 FDA가 2000년 승인해 이후 병원과 약국 등에서 처방전을 받아 판매할 수 있었으며 올해 초에는 약국이나 CVS, 월그린스 등 소매 약국 체인에서도 조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낙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이 소송이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가 있는 텍사스에서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텍사스주 연방판사 매슈 캑스머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판사가 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법률단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단체 등 낙태권 옹호 측에서는 미페프리스톤 판매 금지나 FDA 승인 철회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단체인 여성의 행진은 판사가 이 소송을 공공의 시야에서 숨기려 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은 이후 임신 중절약을 둘러싼 논쟁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은 2018년 규제 대상을 제한한 바 있는데 이번 SVB 사태를 계기로 다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규제 강화 대상으로는 비교적 약한 규제를 받는 자산 규모 1,000억에서 2,500억 달러의 중소은행 20여 곳이며 지난주 파산한 SVB도 여기 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여러 자본, 유동성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손실 가능 금액 측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은행이 보유한 일부 증권의 미실현 이익, 손실 공개 대상을 넓히고 당초 자산 2,500억 달러 이상 은행에만 적용하려 했던 장기 부채 요건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준은 최고 위험 책임자 부재 상황을 방치하는 등 위험 관리를 등한시한 SBB 경영진이 은행의 몰락에 한몫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SBB는 올해 주주총회 자료에서 최고 위험 책임자로 있던 로라 아이주리에타가 지난해 4월 업무를 중단한 뒤 지난해 10월 퇴사했으며 그해 12월 후임자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BB는 연방준비제도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다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해 금리 위험 회피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SBB는 작년 금리 인하에 대비한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 비중을 전체 매도 가능 증권의 2% 수준으로 크게 줄였고 그 결과 금리 급등에 따른 미 국채 등 채권 가격 급락의 손실을 겪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을 가해온 가운데 대형 제약사들이 잇따라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사는 미국에서 시판하는 일부 인슐린 제품 가격을 최대 7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현재 558.83달러인 5팩짜리 인슐린 주사 제품 노보로그의 가격을 139.71달러로 75%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인슐린 제품인 노보린과 레베미어 가격도 65% 인하하고 브랜드명 없이 판매되는 인슐린의 가격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의 스티브 엘버스 노보 선임 부사장은 그동안의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 환자의 비용 부담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길을 찾아왔다며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일라이 릴리도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인슐린 구매에 월 35달러 이하만 내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릴리 등을 포함한 주요 제약사들은 2010년대에 들어 인슐린 가격을 대폭 인상했는데 이 같은 잇따른 가격 인하는 인슐린 가격을 낮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메디케어 가입자뿐 아니라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가격을 월 35달러 이하로 낮추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는 인슐린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학부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뉴저지의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의 이용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저녁 애프터스쿨 신청자 대비 등록자 비율이 4명 중 1명꼴이고 3명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는 각급 학교와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다양한 규모와 교육 내용의 애프터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약 21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등록이 어려워지면서 뉴학시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스쿨 등록 신청을 한 뒤 수개월씩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해 일부에서는 자녀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하는 부담까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저지 교육정령 어린이 보호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저녁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의 신청자 대비 등록자 비율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프터스쿨에 4명이 지원하면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3명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프터스쿨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스태프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애프터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대 스태프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팬데믹 영향이 여전한 데다 급여까지 낮아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애프터스쿨의 운영 예산이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각급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애프터스쿨이 받은 지원금은 전체의 1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물가까지 오르고 있어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은 뉴저지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조직인 애프터스쿨 연맹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애프터스쿨 중 85%가 스태프 구인난을 겪고 있고 25%는 팬데믹 시기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맨하튼 학교 인근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교 자체가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학교 인근 경찰 인력 배치를 대거 확대하고 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맨해튼 학교 인근에서 최소 3건 이상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인근 총격 사건으로 총소리를 들은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경 링컨 센터 인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마틴 루터킹 고등학교 인근에서 10대 남성 4-5명이 언쟁을 벌인 끝에 17세 소년이 복부에 3발의 총을 맞고 인근 뉴욕 프리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19세 체이 쿨리발리는 살인 미수, 폭행, 무기 소지 혐의로 현재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12시 50분경에는 맨해튼 할렘 128스트릿과 메디슨 애비뉴에 위치한 르네상스 고등학교 바로 앞에서 2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의 학생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중 이들에게 3명의 남성이 접근해 싸움이 벌어졌고 끝내 총성이 울리며 16세 소년이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어 오후 3시경에는 베고스트릿과 파크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이 3건의 총격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용의자 3명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어퍼 맨해튼의 인근 여러 학교에 경찰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추가 보안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당국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이유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은 대규모 경찰 출동과 2단계 동원 명령을 내리고 경찰 인력 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불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등교시키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교 인근까지 침투해온 잇따른 총격 사건 발생으로 뉴욕시 학교 보안 및 치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찾아온 때늦은 겨울 폭풍에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커네티컷주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속 55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최대 28인치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면서 정전과 항공편 지연 취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뉴욕주, 미드 허드슨, 캐피탈 리전, 놀스컨트리 지역 등에서 9만 가구, 뉴햄프셔주에서 7만 6,700가구,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만 3천 가구, 버먼트주에서는 3만 가구, 커네티컷주에서 1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항소법원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 신디 페라라 의원 등 펠팍 민주당 의원회가 선출한 민석준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원직 효력 상실 행정처분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항소법원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 신디 페레라 시의원 등이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위원회가 선출한 민석준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원직 효력 상실 행정처분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정식 취임한 민석준 의원은 2달 정도의 혼란 상황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시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사법부의 정의를 믿고 있었기에 행정 중지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타운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0.3%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과 달리 예상외로 하락 전환한 것입니다. 지난 1월 상승률 0.3%보다도 완화한 수치입니다.
2월 P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상승해 역시 1월에 비해 오름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날 발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날 발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가중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다소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구아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초기 계획보다 5배 수준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에어트레인보다는 버스, 셔틀 확장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취임 직후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한 뒤 전문가 패널을 꾸려 재검토를 시작했고, 전문가 패널은 에어트레인 대신 라구아디아 공항행 버스 서비스를 늘리고 퀸즈 아스토리아 NW 노선 종점역까지 오가는 전용 셔틀을 추가하는 옵션 등을 제시했습니다. 투입 비용은 5억 달러가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한편 에어트레인 계획이 무산되자 라구아디아 공항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